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바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지혜입니다. 보통은 슬프거나 화날 때 마음 다스리는 법, 이런 걸 많이 찾는데 오늘은 반대로요. 기분 좋을 때, 뭔가 막 신난 일이 있을 때, 왜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할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당신이 보내주신 그 분류쟁이 블로그 있잖아요. 거기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언이라는 글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부처부터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까지 현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왜 기쁠 때 조심해야 하는지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부처의 말입니다.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교만이나 고민이 끊어진 사람은 신들도 부러워한다. 여기서 감각이 잔잔하다는 표현이 저는 딱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 들뜬 마음이랑 감각이 막 요동치는 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네, 그 표현이 아주 핵심이죠. 블로그 설명에 따르면요. 들뜬 마음을 마치 파도가 치듯이 감각이 크게 일렁이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쁘거나 신나면 주변 상황을 좀 차분하게 보지 못하고 흥분 상태에 빠지기 쉽잖아요. 아, 그렇죠. 막 정신없을 때 있죠. 네, 바로 그게 감각이 잔잔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이 기쁨에 너무 취해서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아, 평정심. 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평정심이에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신들도 부러워할 경지다, 이런 가르침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고 그냥 마냥 풀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감각의 안테라라고 해야 하나요? 이걸 좀 차분하게 유지해야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부처의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마치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은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건 이해가 가는데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부정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비난에 상처받지 않는 법, 여기에 좀 집중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명언은 긍정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칭찬이나 성공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평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로그는 이걸 좋은 일이 생겨서 들떴을 때 너무 우쭐해지거나 좀 자만심에 빠져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하라, 이런 의미로 연결하더라고요. 아, 우쭐해지는 거요? 네. 외부에서 뭐라고 하든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거기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어떤 내면의 견고함, 마치 바람에도 끄떡없는 바위처럼요. 어떻게 보면 칭찬에 흔들리는 게 비난에 흔들리는 것보다 더 교묘한 위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기 쉬우니까요. 비난은 아프니까 경계라도 하는데 칭찬은 달콤하잖아요. 와, 정말 생각지 못한 지점인데요. 칭찬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방심하게 되는 순간들, 분명히 있죠. 외부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함. 이게 앞서 말한 그 평정심하고도 딱 통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지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공자입니다. 좋아하면서도 그 나쁜 바를 알며 미워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바를 아는 자가 천하에 드물다. 이건 딱 균형 잡힌 시각을 말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주 예리하신데요. 이 명언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판단력, 즉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기쁨에 들떠 있을 때요. 그 대상이나 상황이 가진 단점 혹은 좀 숨겨진 위험성 같은 걸 냉정하게 보는 거. 이거 정말 어렵죠. 그렇죠. 콩깍지신다고 하잖아요. 네, 딱 그런 맥락입니다. 반대로 미워하는 대상에게서 좋은 점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블루부는 특히 좋은 상황, 그러니까 들뜬 상태일 때 이 감정 때문에 혹시 중요한 걸 놓치거나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놓치는 거요? 네, 혹시 내가 간과하고 있는 부정적인 면은 없는지,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점은 없는지,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서서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랄까,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실체를 보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좋아하는 것의 단점까지 볼 수 있는 냉철함이라. 그게 지혜군요. 근데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면 감정이 앞설 때 말을 조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실수하니까. 오, 정확합니다. 마침 다음이 소크라테스 이야기인데 이게 또 말과 연결이 되네요.
블로그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그 무지를 깨닫게 해주려다가 미움을 샀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에게 그 자신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자 모두에게 미움을 샀고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다.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들뜬 상태에서의 말실수를 경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조금 비약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연결이 흥미로운 지점이죠. 사실 소크라테스의 일화 자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의 어려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네네. 블로그는 이걸 들뜬 마음 상태에서의 언행과 연결시킨다는 점이 좀 독특해요. 해석은 이렇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우리는 평소보다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경솔하게 말을 내뱉을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필터링 없이 말하거나 혹은 자신감에 넘쳐서 남의 기분은 생각 안 하고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말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엔 소크라테스처럼 미움이나 반감을 사는, 즉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아, 그러니 감정이 고조될수록, 즉 들떠 있을수록 오히려 입을 더 무겁게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블로그는 이걸 예절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 좋다고 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맞는 말 같아요. 괜히 들떠서 농담 던졌는데 상대방은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요.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자, 다시 공자의 지혜로 돌아가 보죠. 앞서 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가 넘치더라도 덕이 없다면 얻어도 반드시 잃을 것이다. 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뜻일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블로그는 이 영언을 들뜬 마음 상태와 연결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풀어냅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거나 좋은 상황에 놓였을 때 자칫 야, 이 모든 게 다 내 잘난 덕분이야. 내 지혜 덕분이지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이 좀 그렇게 되죠. 이게 바로 교만인데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덕이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나 능력이 있다 해도 이런 교만한 마음, 즉 덕이 부족하면 결국 어렵게 얻은 성공이나 명예, 좋은 관계 같은 것들을 반드시 잃게 된다는 거죠. 잃게 된다. 네. 성공에 취해서 겸손함을 잃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이런 통찰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는 성취에 들떠 있을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덕을 갖추는 것이 그 성취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혜와 덕,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는 거죠.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그 교만함, 정말 경계해야 할 부분이네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덕을 잃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니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명언으로 가볼까요? 예수의 비유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누가 봐도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아주 직접적으로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블로그는 이 비유를 들뜬 마음 상태와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쁨이나 성공에 취해 있을 때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내로남불 같은 건가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작은 흠이나 잘못은 더 날카롭게 포착하고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요. 딱 이 비유처럼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는 들뜬 마음이 찾아올 때일수록 외부로 향한 그 날카로운 시선을 잠시 멈추고 자기 자신을 먼저 정직하게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의 시작이다. 이런 관점으로까지 연결하고 있어요. 와, 이렇게 여러 현자들의 말을 쭉 들어보니까 단순히 기분 좋을 때 차분해져라? 이걸 넘어서는 깊이가 느껴집니다.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를 배경으로 한 현자들이 결국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요. 그렇죠. 여러 명언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핵심을 짚어보자면 결국 자기인식, 셀프 어웨어네스, 그리고 평정심, 이쿠아니미티, 마지막으로 균형, 밸런스,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인식, 평정심,
균형. 네. 기쁨이나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상황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것. 이건 부처님이나 공자님이 경고했죠. 또 상황의 다른 면이나 잠재적 위험을 관과하는 것. 이건 공자님의 지혜 강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감정에 휩쓸려서 경솔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이건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모두 경고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경계하라는 목소리죠. 네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모든 가르침이 단순히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요, 오히려 좋은 상태를 지속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이요? 네, 부처가 말한 평정심, 공자의 지혜와 덕의 조화, 소크라테스가 일깨우는 신중함, 예수가 요구하는 자기 성찰, 이것들은 모두 들뜬 마음이 가진 어떤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내면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그런 시대를 초월한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좋은 순간을 온전히 누리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아주 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들뜬 마음에 가져올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 교만, 방심, 경솔함, 자기 합리화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경계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연습. 이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오늘 저희는 분류쟁이 블로그의 글을 통해서 기분이 한껏 고양되었을 때 오히려 평정심과 자기 성찰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탐색해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들뜬 마음이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순간은 주로 언제인가요?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칭찬을 들었을 때, 그것도 아니면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오늘 우리가 나눈 여러 지혜들 중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서 적용해보고 싶으신가요? 부처처럼 감각을 잔잔히 가라앉히는 그 평정심일까요? 아니면 공자처럼 상황의 이면까지 보려는 균형 잡힌 지혜, 혹은 소크라테스처럼 말 한마디에 무게를 생각하는 신중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처럼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기 성찰일 수도 있겠죠. 잠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 좀 더 깊이 스며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지식 탐험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